이제 3.1 운동 이후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지배 정책도 변하고요. 그런 면에서 운동들이 민족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운동의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들어서고 울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해운동, 여성운동 많은 운동들이 막 드러나죠.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된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울 중심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에서도 사실 도시들이 다 중심입니다. 도시들이 아주 큰 문화적인 활동이나 사회운동이나 도시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건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1920년대 3.1 운동 직후에는 운동은 지역 단위로 군과 면과 그 동네에서 마을 지식인들이 또 농민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근거로 하는 운동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사회 한반도 전체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전의 지역사회나 지역사회를 주도했던 건 양반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 사대부들이 아니고요. 양반 사대부 출신들도 있지만 그 전체 민족 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은 이게 옛날처럼 이런 그 지역의 양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또는 이를테면 섬이라든가 저 한경도 출신이라든가 평안도라든가 또 이런 그 양반이 아닌 분들 이걸 이제 변방의 인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통적인 형태의 주도층이 아닌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막 전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또 백정의 해방을 주장했던 형평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성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3.1 운동을 주도하고 3.1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청년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20대 청년들이죠. 지금 사회랑 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라는 게 20대 청년들은 정말 20대, 30대까지는 그냥 취직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오히려 청년들 실업이 문제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나 30년대는 청년들이 사회를 주도했어요. 사회 변화를 되게 주도하는 핵심 계층들입니다. 제일 근대적인 지식,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기도 했고요. 활동의 중심이기도 했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저러한 사회 운동을 할 때도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청년 운동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 사회의 제일 쟁점이었던 게 학생 운동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역할을 청년 운동이 이 무렵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 운동가들, 이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사실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지만 점차 이 민족 청년회의 민족주의자들도 서서히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사회주의는 현실의 체제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이상에 가깝습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아까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키고 혁명을 갖고 온 게 그리고 나서 수입된 체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제국주의 체제 붕괴, 약소민족 해방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운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든 사회주의적 전략으로 제국주의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상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이 단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급격히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 제1, 2차 조선공산당 같은 뭐 공산당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제1차나 2차 조선공산당을 많이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3차 공산당은 전남 서부 지역의 노동운동가들, 청년노동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라는 걸 지금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라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국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선택했고 동시에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단순히 이제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 이것보다 더불어서 사회의 진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우리 뭐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조직이고 좌우 합작이다.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간회에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남 지역에 많은 곳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좌우 합작이었으며 실제로도 이 신간회에서 맺은 인연들이 이후에도 계속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 간에 이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사실 이런 영향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좌익 내부에서 되게 경쟁이 많거든요. 분파들 사이에서 경쟁도 많고 그건 뭐 우파들 사이에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좌우를 넘어서는 우정이 생기고 이 사람들끼리 더 친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해방 이후 한국 전쟁 가면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게 막 결정적인 그런 경계가 되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만 식민지기에서는 사실 그 내부 좌익 내부나 우익 내부의 경쟁이 더 격심한 측면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좌우익 간의 갈등도 물론 있는데 특히 신간회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데서는 이 그 지역사회에서 좌우익 간의 그 협력과 공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함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의 확산의 배경에는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그 민중들의 처지를, 민족의 구성원의 대부분인 민중들의 처지를, 농민과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드러납니다. 이 1920년대 농민운동은 대규모 소작쟁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게 유명한데요. 자,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특히 뭐 오래 끌기도 했고, 그리고 암태도라는 도서 지역의 특징이 좀 같이 작동합니다. 이 섬이기 때문에 이 섬 주민들 사이에 소작인들 사이에 단결력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오래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소작인 운동들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제 이 당시에 그 소작 조건이 당시에 농민들의 처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지주들 특히 이제 일본인 지주나 뭐 이런 지주들의 수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면 이걸 점점 농민이나 농민조합을 조직화하고 이걸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운동으로 조직화됩니다. 전남지방은 사실 이렇게 그 광주 전남지방은 공장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제 도시인 목포와 좀 나중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도 그 농조합이 조직되고 그 파업 투쟁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929년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납니다. 광주는 이 무렵의 광주는 자 이제 그 전남 지방에 사실 이 교육기관 그다음에 중등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광주예요.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 사범학교, 농업학교 이런 게 다 이 광주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목포에도 상업학교가 있고 순천에도 뭐 농업학교가 있고 하긴 한데 아무래도 학교의 수나 학생 수는 광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리고 뭐 나주 같은 도시에서도 광주로 통학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학생 도시라고 하면 광주가 이제 대표적인 학생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광주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았고 그리고 청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청년 운동의 영향 가해서 학생들을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독서회를 만들고 비밀 독서회를 중심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 조직화가 이미 2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월 30일에 그 통학생들 사이에 일본인 학생하고 조선인 학생 사이의 충돌은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1월 3일 날 광주 시내에서 중학생, 일본의 광주 중학생이랑 광주 고보생들 사이에서의 충돌도 이 자체도 충돌하고 시비 벌리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여기까지도 뭐 이게 아주 조직적인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돌을 자체는 아주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게 11월 12일 이제 2차 시위로 가는 것은 아주 조직적인 이제 투쟁이 되는 것이죠. 이부터서는 단순히 민족 감정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구호도 구성학생 석방, 노예교육 폐지, 그리고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동시에 독립가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민족운동, 독립운동으로서 성격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목포 상업학교로 목포나 나주나 이렇게 쭉 이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전남 청년연맹이라고 하는 청년운동 조직이 신간회를 통해서 이걸 전국화시킵니다. 그래서 1929년 12월에 서울 시내 대규모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국으로 이제 확산됩니다. 자, 이 과정은 뭐냐면 사실 이제 광주학생운동은 광주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광주에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적인 학생운동이고요. 1925년대 민족운동의 정점입니다. 딱 10년 만에 일어나는 민족 전체의 투쟁. 이건 뭐 청년 학생 중심이긴 하지만 그 전체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930년대 운동 지금 이제 30년대, 40년대 민족 운동을 말씀드릴 텐데 이 운동 참가자들은 이제 20년대 운동이 3.1 운동 참여자들이었다면 30년대, 40년대 운동은 광주 학생 운동 참여자들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광주 학생 운동이 29년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년대 운동들을 열심히 이제 주도하게 되죠. 30년대 운동의 특징은 이런 면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 12월 태제라는 걸 코민텔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 조선에서 뭐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사회주의자들 제일 중요한 목표는 사실 이제 당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12월 태제는 당 만드는 걸 그러니까 그 조선공산당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데 뭐 불과 1년씩 많아봐야 1년 정도밖에 못 버티니까 길어도 1년 정도밖에 못 버티니까 코민턴에서 그런 식의 허약한 당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 대중운동을 막 해라. 비밀리에 운동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30년대 운동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운동은 특히나 이 광주학생 운동 거쳐서 지역운동에 참여한 젊은 사람, 청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를 철저히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지하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뭐 노동운동 이런 방식.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지시가 지하에서 그러니까 비타협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조직보다는 대중들을 혁명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당 같은 거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그러니까 대중조직
그러니까 공개된 조직을 만들기는 일본 경찰의 탄압이 심한 것도 있긴 하지만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밀 조직을 많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양반들이. 저기 뭐 전남노동협의회나 뭐 조선공산당 재건 전남동맹이나 전남운동협의회나 이런 게 각 지역에서 가서 막 여러 조직들을 만들고 농민운동 만들고 고생들 많이 해서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금방금방 체포되죠. 그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의 감시망도 너무 철저했고 그리고 지하로 뭐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지하 운동들을 연결시켜서 뭘 만들어서 당 재건까지 간다라는 이 목표가 여기에 다 도달하기 전에 이제 지역 단위의 연계 조직을 만들고 막 이런 방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쿠민트렌의 지시라는 게 조선 상황에서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아주 썩히 유용하거나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주 희생을 많이 당해요. 이분들 나중에 보면 이 20년대나 30년대나 체포당하면 가서 뭐 엄청난 고문에 시달립니다. 사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이렇게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독립기념관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보면 고문 장면을 묘사할 때 막 여기서는 뭐 이렇게 고문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고문하고 뭐 이런 걸 막 묘사하는데 사실은 고문은 한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눈앞에서 남들이 고문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안 해요. 딱 그 앞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고문이라고 하는 건 개인을 그러니까 뭐 고통을 주건 무슨 공포를 주건 간에 아주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는데요. 고통 그 자체보다도 내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의지를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문으로 사람들이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반복적인 고통을 견디고 공포와 이걸 버티다 못하면 이렇게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죠. 자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 생리학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데요. 요 무렵에 체포된 양반들이 이제 그런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비밀 조직을 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비밀이 많지는 않으니까 고문을 그렇게 오래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무렵에 체포된 분들은 한 달, 두 달씩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뭐 경찰이 수사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감초난 조직이 밝혀내면 다시 끌려가서 또 고문당하고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건 운동도 하고 농민 운동들의 경우에도 저 지하 농민조합이나 노동 운동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하 노동조합도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도 사실 사회주의자들의 그 민족 운동들이 주도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30년 민족 운동들은 특히나 전남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체포당하고 나서도 재건 조직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는 게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못해요. 비밀주의, 혁명적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 자체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주의자들 자신들끼리 뭘 하려고 했던 것의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전시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이제 민간단체, 합법적인 단체 같은 다 해산시키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아주 불가능해지죠. 동시에 그런 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의 주도했던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이 새가 확 꺾이고 전시체제 이 30대 말 가면 오히려 이제 자연 발생적인 민족주의적 운동들이 더 확산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특징이 이제 학생 비밀 결사들 이게 이제 광주 서중의 무등회라든가 또는 이게 대표적인데 그렇지 그 외에도 학생 중심의 비밀 결사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전시체제 민족 운동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운동을 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망명을 해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으니까 유언비어나 낙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운동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규모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민족 운동의 흐름들을 연속 이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자율적인 정치 운동으로서 국가를 만들려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운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